생각만 해도 엮이기 피곤한 사람들 있지 않으신가요? 사회생활의 힘든 점 중 하나가 바로 싫은 사람과도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 그럼 대표적인 엮이면 피곤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럼 책 속으로 고고싱! 자격지심형. 세상 모든 일을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본다. 매사에 경쟁심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금요일 저녁 맡은 업무가 끝나서 퇴근하려는데 동료가 아직도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 후에 가족과 만날 약속이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 남아서 도와줄까? 라고 말을 건넸고 그 동료는 고맙지만 괜찮아. 수고했어. 어서 들어가.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편히 퇴근했죠. 다음 주 출근을 했더니 친한 동료가 복도로 불러냅니다. 너 지난주에 쟤랑 무슨 일 있었어? 딱히 걸리는 것이 없어서 반대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세상에 어이없게도 그 직원은 본인이 야근을 하는데 내가 아직도 못했냐? 요령이 없다. 라며 바보 취급을 했다고 주변 사람에게 내 험담을 했다는 겁니다. 친한 동료는 내 말을 믿어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험담의 주인공에게 진상을 확인하지 않을 테니 해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불쾌하다 못해 화가 치솟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말을 걸었을 뿐인데 이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야근하던 동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의식과 적대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와줄까? 라는 친절에도 자신에게 상대방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뽐내려는 거야? 아직 일을 다 못했냐고? 지금 나를 깔보는 거야? 일 좀 잘한다고 아주 기분이 좋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사실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내적 현실, 즉 마음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이런 타입은 동료가 일을 잘해도 문제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공을 세우면 다 함께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부럽기도 하지만 동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타입은 솔직하게 축하 인사를 건네지 못합니다. 부러움을 넘어 질투가 나기 때문이죠. 매출이라고 해봤자 고작 몇천만 원 가지고 동료의 성공을 깔보고 김새는 말을 하거나 저는 전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주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립니다. 경쟁심에 불타올라 필사적으로 잘난 척을 늘어놓죠.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이기거나 지거나의 구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의 성공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이겼다는 것은 본인이 졌다는 것이고 축하까지 한다면 그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료가 5천만 원 매출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 봤지? 너가 진 걸 인정하겠니? 무려 5천만 원이라고 라며 본인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좀 웃기다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웃긴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심각한 상태죠. 물론 상대방은 전혀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럴 기분도 아닙니다.
그저 본인이 매사를 승패 구도로 바라보기에 자기 멋대로 도전장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트집을 잡거나 왜 이래? 나는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적도 있다고 라며 상대방보다 본인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려 발끈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하며 패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방의 성공을 비하하거나 흠집내고 필사적으로 화제를 전환해 본인의 성공담을 늘어놓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기에 정작 본인은 자신의 꼴사나운 모습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타입은 회의하는 자리도 우열을 가리는 투쟁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본인의 유능함을 어필하려는 듯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세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는 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시간을 질질 끌게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왜 저래? 하며 짜증이 납니다. 혹여 이런 타입이 내놓은 제안이나 발언에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반대하려는 의도도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도 없는데 공격적인 반론이 돌아옵니다. 경쟁심이 강해서 상대방은 아무 의도도 없는데 자기 멋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대적 귀인 편향이라는 인지 왜곡입니다. 적대적 귀인 편향은 다른 사람들의 애매한 행동을 상냥한 태도보다는 적대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해석 편견입니다. 어쨌든 이런 타입에게 누군가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본인의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공격적인 논의를 벌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을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이런 타입은 업무 성과만이 아니라 매사에 적대심을 불태워서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도 상대방을 성가시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볍게 수다를 떠는 도중에 사내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쟤는 우리보다 앞서가려고 아주 안달이야 라며 나쁜 소문을 뻗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적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마음속에 강렬하게 꽂히고 말았던 것이죠. 거래처 친목회 자리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냐는 질문에 땡땡 대학교를 나왔다고 대답했더니 상대방이 관심을 보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료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얼마나 자랑을 해대던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제가 다 조마조마했어요. 라며 뒤에서 흉을 보고 다닌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대화의 상대방이 아니라 그 동료 본인의 기분이 나빴던 것은 아닐까요? 경쟁심과 적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타입의 눈에는 상대방의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도 마치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남에게 관심 없는 사람, 의외로 엮이면 피곤하다. 사소한 일로 불같이 화를 내거나 악의 없는 조언에 일일이 반반하거나 적반하장으로 정색을 하는 사람은 상대하기 어렵고 일단 엮이면 피곤합니다. 무리한 일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며 본인의 뜻을 밀어붙이는 사람도 상대하기 힘들죠. 두 경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타입일까요?
전혀 다른 타입 같지만 사실은 아주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입장에 무관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름의 이유로 조언을 해줄 때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불쾌하다는 본인의 기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펄쩍 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언을 건넸을 때도 상대방의 배려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이 틀렸다고? 하며 예민하게 반응하죠.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할 수 없어서 아무리 설명해도 변명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의 생각을 밀어붙이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한마디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공감 능력의 핵심은 관점 취득입니다. 관점 취득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관점 취득이 불가능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 빠져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는 전혀 고려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타입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나한테 해줬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은 어땠을까? 같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관점으로만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주거나 지적을 하면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의 사정 따윈 안중에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취득도 공감 능력의 일종인데 사람의 공감 능력은 불안의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안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기분과 입장을 잘 이해하죠. 심리학자 T.B.L. 하나니와 몇몇 학자들은 대인 불안과 공감 능력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인 불안이 약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분에 대한 공감 능력이 높고 상대방의 표정을 통해서 그 내면을 헤아리는 능력도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불안감이 높으면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서 배려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불안감이 낮으면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 상황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다르다. 여기 또 다른 진짜가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능력과는 별개로 끊임없이 자신의 유능함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이런 타입이 실제로는 실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라며 자신의 유능함을 내세웁니다. 회사 전체의 사운이 걸린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자 그 일은 제가 맡고 싶습니다. 라며 자청하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것 같아서 일을 맡겼지만 결국 실력 부족으로 나중에 뒤치다꺼리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라도 하면 또 단단히 불만을 품거나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며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타입은 일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왜 자신의 유능함을 내세우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실력이 좋아서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유능함을 내세우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일부러 내세우지 않아도 유능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죠. 괜히 자신의 유능함을 내세웠다가 사람들의 반발심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치켜 세우는 타입은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본인의 그런 면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해서 자신의 껍데기뿐인 유능함을 내세우면 마음속 불안과 나약한 모습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유능하게 보여지도록 유능함을 끊임없이 어필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점은 이런 타입의 인지 능력이 낮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실제로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착각을 안고 살아가며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었죠.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본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네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쿠르거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머 감각, 추론 능력 등 몇 가지에 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동시에 자기 평가도 실시했습니다. 자기 평가는 퍼센타일을 이용했습니다. 퍼센타일은 자신이 전체 인원 중 아래에서 몇 퍼센트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답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20%는 상당히 낮은 하위권에 위치하며 50%는 평균, 80%는 상당히 높은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을 실제 타인으로부터 평가된 점수를 기준으로 4등분했습니다. 상위 4분의 1에 속하는 최우수 그룹, 평균보다 약간 상위인 그룹, 평균보다 약간 하위인 그룹, 하위 4분의 1에 속하는 최하위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일단 유머 감각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하위 그룹의 평균 점수는 아래에서 12%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유머 감각이 아주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하위 그룹의 자기평가 평균은 놀라웠습니다. 자기평가는 58%였던 것이죠. 이는 평균인 50%를 초과한 값으로 최하위 그룹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머 감각이 평균보다 높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타입의 사람들은 실제로 하위 10% 정도에 위치하는데도 본인이 평균보다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최우수 그룹은 과대평가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낮게 추측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논리적 추론 능력에 관한 결과를 살펴봐도 최하위 그룹의 평균 득점은 아래에서 12%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논리적 추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하위 그룹의 자기평가 평균을 보면 68%로 평균인 5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최하위 그룹의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적 추론 능력이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하위 10% 정도에 위치하는 실력인데도 본인은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최우수 그룹은 과대평가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낮게 추측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이와 반대로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물론 그 사실을 깨닫는 능력조차 낮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사람일수록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력이 낮으면 자기 인지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미숙하기 때문에 능력을 키워야 1인분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남들에게는 민폐지만 본인에게는 무기. 본인이 남들 눈에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며 간절하게 바꾸기를 원한다면 약간의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뀌어야 한다고 마음먹어도 실제로 본인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행동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데에는 엄청난 심적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병적으로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성향,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성향, 매사에 경쟁심을 불태우는 성향 등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굳어버린 심리 성향과 행동 패턴은 자동화되어 지극히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심코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했다고 합시다. 머리로는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도 실제 생활에서는 자동화된 패턴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맙니다. 뒤늦게 아차,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알아차리게 돼도 에이, 괜찮겠지 뭐 라며 그냥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문제가 되는 심리 성향이나 행동 패턴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곤하겠지만 지금껏 그렇게 살아온 본인에게는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병적으로 사소한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 주의력이 좋아서 실수가 적었다거나 실패를 극도로 꺼려서 치명적인 실패를 하지 않았다거나 경쟁심이 강해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거나 이런 심리 성향과 행동 패턴은 표출되는 방법에 따라서 단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상식이 그 사람에겐 비상식일 수 있다.
개인주의가 자리 잡은 서양 사회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를 두고 이기적이라느니, 자기밖에 모른다느니 등의 험담이 나오는 일도 좀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우선적으로 잘 해내고 필요하면 인간관계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맺거나 이용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회와는 다르게 공동사회, 함께하는 관계성을 중시하는 동양 사회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상호 신뢰가 전제가 되며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인간관계 자체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러한 인간관계를 둘러싼 차이점은 서양과 동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사실 좀 더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동양 사회라고 해도 개인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인맥으로 이용해야 하고 이용 가치가 없는 관계는 지속할 의미가 없다는 가치관을 지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건 시간 낭비야. 사람을 쉽게 믿는 건 바보야. 그랬다가는 쉽게 사기당하고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반면 인간관계 자체에 깊은 의의를 두는 사람은 전혀 다르죠. 이용 가치로만 사람을 판단하다니. 그런 인생은 너무 팍팍하지 않아? 이처럼 가치관이 다르면 주변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럼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언행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것이죠. 본인이 엮이면 피곤하다고 느끼는 상대방이 어쩌면 본인을 보고 엮이면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상식이 타인에겐 비상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쪽이 상대방의 왜곡된 부분을 지적한들 그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왜곡되어 보일 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엮이면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짜증이 나는 상대방의 언행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 수 있고 함께 있을 때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겠죠. 선배가 좋아하는 후배, 후배가 한심하게 여기는 선배. 물론 어떤 사람을 엮이면 피곤해지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는 각자의 입장과 가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선배가 내린 지시에 일일이 의문을 품고 왜요? 왜 이렇게 해야 해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후배는 선배에게 그다지 달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선배가 건넨 조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따지는 후배도 선배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존재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옆팀 대리님 때문에 아주 귀찮고 피곤합니다. 잔말 말고 지시대로 움직여. 핑계는 됐으니까 일단 수정해.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조언을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후배는 선배 입장에서 상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예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 잘 듣는 직원은 그 밑에 후배 입장에서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한심한 선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무를 모르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상사에게 해야 할 말은 꼭 하는, 즉 상사에게는 달갑지 않은 피곤한 부하 직원은 후배의 입장에서 아주 믿음직스러운 선배일 것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권위주의적인 상사에게 일일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부하 직원은 건방지고 피곤한 존재겠지만 말이죠. 물론 업무 수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적인 상사에게 거침없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하 직원은 오히려 믿음직한 존재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사라면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당신이 부하 직원이라면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의 모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제가 오랫동안 몸담아온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엮이면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생님들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비난글을 올려요.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차라리 훈육하지 않고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었죠. 학생에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한동안은 날 비난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칭찬부터 하고 본다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과제를 내주면 싫은 티를 내고 나중에 수업평가 점수를 짜게 줘서 요즘은 과제를 따로 내지 않고 수업에 출석하기만 해도 학점을 준다고 말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육성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학생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오로지 본인이 피곤하지 않기 위해, 비난받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아주 이기적인 선생님들이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무사안일주의로 본인이 교육자라는 자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책임하고 학생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교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런 선생님을 두고 대체로 이렇게 말하죠. 저 선생님은 진짜 우리를 생각해 준다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을 보면 역시 진짜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해집니다. 물론 입장과 능력이 다르면 보이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향상심과 능력이 있는 학생은 그저 자상하기만 한 선생님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과제를 내주는 선생님을 선호할 것입니다. 또 최신 이론을 소개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알찬 내용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선생님을 좋아하겠죠. 물론 요즘에는 옛날처럼 학생을 엄하게 다루는 선생님을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성심껏 돌보고 아빠의 마음으로 단련시켜 나가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선생님에게 향상심 있는 학생들이 몰려들고 이 학생들은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의욕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학생은 이런 선생님을 귀찮게 생각하고 수업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뭐든지 너그럽게 봐주는 자상한 선생님을 선호합니다. 의욕이 없는 학생은 노력하지 않고도 쉽게 학점을 따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수업이나 선생님, 다시 말해서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는 선생님의 수업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들에게 과제를 내주거나 수업 시간이 빡센 선생님은 그저 짜증스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사가 좋은 상사이고 어떤 상사가 피곤한 상사인지는 부하 직원의 능력과 향상심,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업무 성실도와 완성도에 집착하는 사람이 상사인 경우에는 이걸로 괜찮을까? 하는 노파심에 납품하려던 상품에 제동을 걸고 완성도를 좀 더 높이라는 수정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하 직원이 업무 성실도와 완성도에 집착하는 타입이라면 상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귀찮다는 생각 없이 완성도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 성실도와 완성도보다 일의 효용과 비용 대비 효과에 집착하는 부하 직원이라면 다르겠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라며 피곤해할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조언해주는 상대방을 피곤하게 여기고 본인의 방식을 좀처럼 수정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제가 많거나 끊임없이 완성도를 높이라는 지시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성장하지 못하는 소인배가 이런 것들을 귀찮게 여기죠. 귀찮음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